지난달에 우리 수출이 1,000억 달러 월별 넘었죠? 예, 전 세계에서 미국, 중국, 독일, 그 다음에 대한민국. 예. 수치상으로 보면 예. 월별 1,000억 달러 수출을 돌파한 네 번째 전 세계 국가에 대한민국이 자부심을 느껴도 될 거라고 예. 봅니다. 대한민국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변동성을 시장은 굉장히 냉정하게 보는 것 같아요. 언론보다도 어떨 때는 주식시장이 더 냉정하게 보는구나. 예. 그렇게 느낄 때가 많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은 주시장이 굉장히 똑똑하더라고요. 저는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현명합니다. 네. 얼마 전에 제가 블룸버그 뉴스를 보니까요. 전쟁의 승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는 승자 패자를 좀 분리해 놨더라고요. 근데 승자 쪽에 보니까 중국이 있어요. 그리고 패자는 가장 중요한 게 미 국채라고 블룸버그가 지적해 놨더라고요. 네. 전쟁하다 보니까 네. 미국 정부 부채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동안 유가가 다시 안정되고 있으면 유가가 오르다 보니까 미국 물가가 오르고 미국 국채 금리가 오르고 미국 GDP 중에서 국채를 굉장히 많이 발행하다 보니까요. 정부 부채가 120%고 미국 국채 이자 부담이 GDP 대비 3.1%까지 사상 최고치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미국 국채가 이번 전쟁의 패자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던데요.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 사적인 견해로 블룸버그의 기사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릴 수도 있겠다 이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반은 맞다고 보는 이유는 제가 이제 워싱턴 특파원으로 있을 때도 간혹 미국의 전광판 중에 우리나라 지금 당신은 몇천 달러의 빚더미 위에 앉아 있습니다. 예, 그건 예. 당신의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채를 국민들이 짊어지고 있는 국채를 전광판에 표시를 해서 야 저기 정말 심각하긴 심각하구나. 근데 그때 전광판에 표시됐던 국채 숫자보다 지금 훨씬 늘어났다고 볼 수 있죠. 예. 전쟁을 하고 여러 가지 팬데믹에 대처하는 상황에서도 훨씬 더 늘어난 거죠. 예.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어마어마한 비용을 썼죠. 이란 전쟁을 하기 위해서. 미 국방부가 추가로 요구한 빚을 상감하기 위한 그 예산, 미국 국방 예산보다 미국이 국채 이자로 내야 되는 비용이 더 많아졌지 않습니까? 예, 예. 뭐 이 정도면 지금 달러를 찍어낸 나라지 아니라면 전 미국 망했을 거라고 봅니다. 예. 하지만 망하지 않고 있는 거죠. 기축통화국의 우월적 지위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이것의 심각성을 알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관세 정책, 엄청난 관세를 통해서 이거를 상쇄하려고 노력을 네. 해요. 조금이라도 줄여서 최소한 우리 국방 예산보다는 그래도 내는 좀 작아야 되지 않느냐 예. 이런 얘기는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쉽지는 않은 상황. 예. 그래서 지금 미국이 새로운 딜레마에 처해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이제까지 미국이 돌파해 왔던 과정들, 수많은 인재들이 달라붙어서 이걸 해결해 왔기 때문에 또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 이건 한번 지켜볼 대목이고요. 예. 중국이 진정한 승자인가? 블룸버그의 분석에 대해서는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보입니다. 중국이 많은 어부지리를 누린 것 네. 같죠. 러우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로부터 값싼 에너지를 네. 공급을 받고 이란 전쟁을 통해서 전쟁으로 러시아의 어떤 그 영향력이 상쇄되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득실을 봤다면 뭐 이란 전쟁으로서는 미국이 엄청난 자본과 자원을 투여해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네. 있을 때 이란은 그것과 유사한 자원들을 남미나 아프리카국에 투자를 해서 영향력을 확대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 아프리카에 보면 주요 기관망에 중국의 투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예. 제가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 임팩트를 러시아 전쟁터를 함께 취재하면서 나와서 또 조지아 거기 분쟁 지역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조지아의 남오세티아 분쟁 지역 접경지대에 가서 취재를 하고 오세티아 전역을 취재를 했을 때 중국의 그 업체들 도로공사, 철도공사 같은 예. 그런 업체들, 항만공사 다 조지아에 개입을 해서 들어와서 대규모 토목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SOC 건설이에요. 예. 다 중국 예. 건설입니다. 그것 때문에 도로가 엄청나게 막히고 조지아에는 3개의 주요 전략 항구가 있거든요. 맨 위에 아나톨리아, 중간에 포티, 그 다음에 바투미 이 3개의 항구가 있는데 바투미하고 포티 항구는 지금 포화 상태입니다. 예.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서 바쿠 유전지대에서 나오는 기름을 조지아를 통해서 터키를 통해서 유럽으로 보내거든요. 북쪽에 있는 발트의 노르트 스트림 가스관 1, 2가 전쟁 초기에 알 수 없는 이유 아마 제가 보기엔 뭐 현재는 지금 우크라이나의 공작에 의한 것으로 지금 이렇게 보고 있지만 또 어떤 나라가 관여될지는 뭐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여러 전략가들이 추론은 하고 있죠. 그 노르트 스트림 가스관이 붕괴가 되면서 러시아와 유럽의 연결줄이 완벽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예. 러시아가 유럽과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순간이었죠. 지금은 뭐 유럽 어느 나라 국가도 러시아에 대해서 외교 관계를 위한 특수협의 이외에는 일체 비자를 안 내줍니다. 인적 교류도 완전히 줍니다. 예. 새로운 철의 장막이 세워진다고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이유는 바로 그런 거죠. 예. 러시아와 유럽은 이제 관계가 끝났다. 전쟁 이후에는 더 심해질 것이다. 왜? 로소포비아, 러시아에 대한 공포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예. 지금 나토 국가들은 트럼프의 압박 때문이 아니라 만약 미국이 전면 철수하던 부분
철수하던 이제 우리가 너무 긴 평화에 나토라는 그런 방벽을 믿고 방위에 소홀히 갖고 나라는 자성이 일고 있습니다. 독일군 증강하고 있고 예. 다시 중국 문제로 돌아와서 그 바투미 항구를 중국이 개발을 하고 있어요. 당연히 조차권이 생기겠죠. 예. 대외적으로 크게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견제를 받을 테니까요. 예. 하지만 바투미 항구는 아마 50년간 중국이 전략 항구로서 독자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예. 커 보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중국은 해양으로 진출하기 위한 1대1로 뿐만이 아니라 예. 다양한 그 생존의 루트가 필요합니다. 예. 그거를 지금 러우 전쟁, 이란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계속 외부로의 길을 열고 있는 거죠. 그 일환이 조지아의 아나클리아 항구를 이 책에도 썼습니다만 예. 개발하고 있는 그런 이유라고 봅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카프카산맥 국가까지 중국이 와서 개발하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과연 승자일까?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확실히 과거 사회주의권이라는 개념으로 포함한다면 러시아를 누르고 G2가 됐죠. 예. 1949년 중국이 이제 중국 대륙을 타이완으로 국민당을 몰아내고 통일했을 때 스탈린을 만나러 갔을 때 마오쩌둥 주석이 스탈린을 모스크바 교회 외곽에서 한 달 가까이 대기하면서 기다린 예. 적이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스탈린의 입장에서는 종주국에 대한 어떤 서열, 권위, 위계를 좀 분명히 하려는 것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제목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스탈린의 마오쩌둥 제압 전략이라는 박사학위 논문도 있습니다. 예. 그럴 정도로 어떻게 보면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굉장히 미묘합니다. 혈맹이라고 할 수 없죠. 북한과 러시아, 북한과 중국의 관계, 혈맹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미묘하고 긴장관계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제가 30년 동안 지켜봤을 때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러시아의 입장, G2로서 확실한 자리매김을 했죠. 시진핑 주석이 이제까지 취임 후에 3번 정도 소위 투키디데스 함정이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예. 투키디데스 함정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떠오르는 강대국을 기존의 강대국이 제어하려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전쟁이 일어난다. 예. 그래서 이제 투키디데스 함정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처음에 2번 미국을 처음 방문했을 그때 오바마 행정부 때는 투키디데스 함정이라는 건 없다. 우리는 그렇게 미국에 도전할 만큼 패권국으로서 기능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메시지였다면 예.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 3번째 예. 말했던 투키디데스 함정에 대한 언급은 우리 중국이 이제 그만큼 힘은 커졌으나 그런 전쟁을 피하자 그런 메시지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분석을 한번 해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다면 중국이 어떻게 보면 이득을 얻은 것은 있을 수가 있겠죠. 예. 하지만 한번 볼까요? 베네수엘라의 석유, 중국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지분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 됐죠? 벽두에 마두로 정부가 붕괴하고 로드리게스 정부가 들어오면서 베네수엘라에서 중국으로 가던 석유의 이동 통로는 사실상 차단됐다라고 볼 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중국이 수입해오던 그런 에너지의 수입원. 예. 지금 그것을 협의하고 있는 주체는 뭐죠? 잘 안 되고는 있습니다만 미국과 이란이지 않습니까? 예. 이란이 거기에 개입을 하게 되는 건 뭐 불문가지 주권 국가니까 자기 앞마당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주장하려고 하는 거지만 미국이 협상의 주체로서 호르무즈 해협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를 중국이 배제된 상태에서 지금 논의가 이루어지는 예.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중국도 긴장하고 있지 않을까요? 투키디데스 함정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거는 최근에 그 그래야 앨리슨 교수가 쓴 애정된 전쟁. 그렇습니다. 예, 거기 책에 뭐 잘 제가 나왔으니까. 있을 때도 앨리슨 교수님을 그 인터뷰를 했는데 예. 그때 왜 트랩이라는 표현을 썼느냐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예. 이제까지 투키디데스 함정이라는 그 툴로서 봤을 때 기존 강대국과 패권국이 전쟁을 했거나 아니면 그 위협에 봉착했던 것이 12가지 경우가 있었는데 예. 물론 그 책에도 나옵니다만 4번은 전쟁을 피했다. 그래서 지금 그 전쟁을 피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지도자들에게 일깨워주기 위해서 이 예. 책을 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중국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중국 대마 문제는 자세히 안 다루셨는데요. 그것도 시장의 이슈인 것 같아요. 저 이코노미스트 영국 경제 주간지 있지 않습니까? 중국이 그 대만 공격 전제 조짐은 중국이 식량을 많이 수입하는 거다. 식량을 많이 비축해 놓고 대만을 공격할 것이다. 그런데 그런 조짐은 아직은 없다. 그것 좀 민감한 문제입니다만 중국 대만 문제는 기자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2027년이죠. 중국의 대만 침공론. 예. 중국에서 나왔다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미국의 싱크탱크들에서 중국의 어떤 군사력, 대외 팽창 역량, 그다음에 중국의 전략 1대1로에서부터 중국은 이제 외사 영도 소조라고 해서 대외 정책을 결정할 때 그 핵심 인사들 거기 대이 모여서 대외 정책을 결정을 하죠. 그 외사 영도 소조에 대한 어떤 중국에서 나오는 직간접적인 어떤 문건들 네. 그리고 그 베이다이허 회의라고 해서
휴양지에 외교 안보 관련돼 있는 외교부장을 포함해서 그다음에 주석뿐만이 아니라 관련 위원회 사람들이 모여서 외교 정책을 논의하는 곳에서 나오는 얘기들 이런 것들을 이제 총 집대성을 해서 봅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워 게임 같은 것도 한번 해보고 그런 거를 하는 과정에서 2027년이면 중국이 여러 가지 이유로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있겠다. 예. 여러 가지 뭐 홍군의 창설 뭐 이제 뭐 100년 뭐 이런 얘기들도 하시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그렇다고 그걸 기정사실할 수 있을까요? 예. 저는 약간 의문은 듭니다. 예. 그러나 러우 전쟁에 의해서 봤듯이 예상했던 것, 합리적인 이유 예. 이런 거로 봤을 때 러우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아까 제가 20분의 전문가가 말씀하셨던 예. 거 있잖아요. 예외 없이. 그렇다고 하면 저도 일단 그런 관점에서 보면 내년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현재. 여러 가지 얘기를 얘기하는데 에너지, 식량 또 그런 문제들이 있겠지만 남북 관계와는 매우 다르게 예. 중국과 대만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밀착되어 있는 관계입니다. 예. 어쩌면 상호 의존성이 뭐 거의 하나의 그런 경제권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지금 구축되어 있는 상태죠. 물론 뭐 반도체 동맹에 의해서 핵심 반도체 기술들이 중국으로 넘어가거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만 지금 중국이 33개의 성과 자치구가 있는데 대부분 적자예요. 그런데 7개 성과 자치구만 재정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어딜까요? 대만과 마주하고 있는 바다의 면에 있는 성과 자치구입니다. 나머지 성과 자치구의 재정 적자는 아주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렇다면은 대만과 만약 일전을 벌인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 미중 정상을 회담하고 나서 뭐 대만에 대해서 희미하게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취재했던 미국 조야는 그건 마가도 포함해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때 미국이 가만히 있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건 어느 정권이고 만약 뒷짐지고 있으면 저는 다음 선거에서 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워싱턴에 있으면서 이제 마가 세력들과 같이 캠프도 하면서 취재를 했는데요. 지금 마가가 트럼프의 핵심적인 지지 기반이지 않습니까? 물론 뭐 이란 전쟁에 대한 그런 이견이 있긴 합니다만 중국에 대한 견제 심리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는 강경 애국 보수 이런 게 아니라 대화의 어떤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주에서는 3대 할아버지 아들 손자 이런 식으로 3대가 함께 그 마가 집회에 온 경우도 봤어요. 매우 정상적이고 지적이고 그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군요. 제가 만약 그런 캠프를 경험하지 않았다면 마가에 대한 어떤 선입관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중국에 대한 견제 심리는 제가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우리한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이야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북한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했고요. 최근에 북한 러시아가 협약을 맺었어요. 이게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이 책 그 마지막 부분에 이 분야에 대해서 조금 다뤄놓으셨는데요. 요약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이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먼저 어두운 면 말씀드릴게요. 제가 외교안보 국제 분쟁 국제 이슈 30년간 북한 문제까지 들여다보면서 지켜왔는데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우리 외교안보적 위협 요인이 바로 북러 군사동맹조약의 복원이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러시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동 개입 조항은 그게 북한이 다른 나라에 침입을 받았을 때만 작동한다. 근데 대한민국은 북한을 침공할 의사가 없지 않느냐.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역사는 침공을 한 나라가 침공당한 나라의 병사들로 위장을 해서 선제 공격을 가해서 전쟁의 명분을 만들어서 공격했다는 예가 정말 차고 넘칩니다. 뭐 2차 대전 때 독일군이 폴란드 군복으로 가고 독일군을 공격을 했고 관동군의 만주사변 일으킬 때의 모습도 비슷하죠. 그래서 그 얘기는 어불성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이렇게 러우 전쟁이 끝간데 없이 만약 계속 간다라면 그곳에 기반한 북로의 밀착과 한반도의 안보 위협 요인은 상존할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나게 되면 러시아도 우리도 북한도 상황이 달라지겠죠. 러시아는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위 관계자들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소통할 기회가 있어서 얘기를 나누다 보면 러시아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은 비우호 국가 중에 가장 우호적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상황 속에서라도 재개할 수 있는 경제 교류, 예를 들면 민항기로 오가게 하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내심 그래도 진영은 달라 있는 상황이지만 그런 거 좀 했으면 어떨까 이런 분위기들이 느껴집니다. 그분들의 말씀이 뭐 그분들도 굉장히 조심스럽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안 하시죠. 전쟁 전에 러시아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저희에게 그 현대 기아 자동차가 러시아 자동차 시장의 절반을 석권했잖아요. 그리고 한류 지금도 열광하고 있습니다. 문화적 콘텐츠에 대한 수요 굉장히 크죠. K푸드까지 마찬가지고요. 제가 러시아 전쟁 전에 다큐멘터리를 위해서 취재를 가게 되면 뭐 도처에서
한국에서 저 지방 이르쿠츠크 같은 곳에서도요, 한러 간의 무슨 공식적인 이벤트도 아닌데 K-팝 공연들을 그네들이 하고 있어요. 예. 누가 더 K-팝을 잘 한국말을 정확하게 하면서 열창을 하는가를 컨테스트를 하는 걸 여러 번 목격을 했습니다. 예. 러시아와 한국은 여러모로 가까워질 수 있는 요인이 있는 거죠. 예. 예.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예. 한국 자동차 시장이 철수한 것을 중국이 가서 석권을 하고 있죠.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러우 전쟁의 수혜자는 중국, 그다음에 손해를 막심하게 본 나라는 대한민국 이렇게 예.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전쟁이 영원히 가진 않을 터이니까 예. 이 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강력히 바라는 건 예. 평화의 회복이기도 하지만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도 그렇게 관계가 복원되는 것이 순리라고 봅니다. 우크라이나와도 관계를 잘 지내고 또 궁극적으로는 전쟁이 없는 그런 시대를 꿈꾸는 것이 저널리스트의 되게 소명이라고 봅니다. 목적은 전쟁의 교훈을 되새겨보면서 예. 전쟁을 막기 위해 예. 인류의 어떤 지혜를 모으자는 예. 그런 측면에서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니까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과연 내년에 그러나 전쟁이 끝낼 수 있을까? 여기서 어떤 대타협의 어떤 돌파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러나 대만 해협에서의 위협은 그렇게 물론 대만 해협에서 만약 위기가 발생한다면 한반도도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위상이라는 것이 꼭 한미동맹의 결속 강화 때문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국제사회에서 요구받는 역할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미국도 그런 역할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이 경제적 체급에 걸맞는 역할을 해달라. 그렇게 됐을 경우에 해협 분쟁 시에 한국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이 있겠죠. 꼭 대만 해협이 아니더라도 말라카 해협, 그다음에 호르무즈 해협 때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예. 참여를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것으로 본다면은 한국의 위상과 거기에 걸맞는 역할을 요구받는 과정에서 한국의 어떤 안보 이슈도 거론될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 예. 그러나 한반도의 위기로 이어질 것인가? 이거는 좀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예. 지금 북한은요, 지금 어떻게 보면 외부로부터 유입된 자원들이 많습니다. 북러 관계가 좋기 때문에 러시아로부터 받는 병사들의 월급 외화죠. 그리고 자원, 식량, 예. 그리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러시아가 북한에게 인력들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복구 인력이겠죠. 예. 점령하고 있는 주의 재건수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후에 한국 기업들이 러시아와 관계가 개선된다고 해서 러시아의 복구 수요가 있을까? 이건 조금 약간 저는 예. 좀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예. 보고 있고요. 그러면 우크라이나의 복구 수요가 있으니까 한국 기업들이 참여할까? 유럽연합과 미국이요. 우크라이나에 지원해준 돈이 4천억 달러 가까이 되거나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예. 공식 비공식적으로. 예. 저는 그 국경지에서 어마어마한 물자들이 매일같이 그 국경을 넘어서 우크라이나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예. 엄청난 유럽연합의 지원 물자들이 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크라이나가 물론 한국도 굉장히 큰 인도적 지원을 했죠. 그것을 배분해야 할 때 고려하지 않을까요? 그 예. 기여도를. 그래서 전쟁이 끝나더라도 재건 수요의 한국 기업들의 참여는 물론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대한 만큼일 것인지는 한번 냉정하게 살펴봐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우크라이나가 아닌 방위력 증강에 매진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 이제 뒤늦게 방위 산업과의 협력, 그 과정에서 한국과의 협력이 긴밀해지면서 관련 유관 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는 상대적으로 더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뭐 우크라이나만 하더라도 K-팝, 그다음에 뭐 K-푸드 굉장히 열광적입니다. 예. 러시아 못지않게요. 예. 그런 모습들을 본다면 정말 빨리 전쟁이 끝내기를 예. 바라는 마음 간절하죠. 다만 올해 말과 내년 초에 한반도 리스크가 있을까? 조심스럽지만 저는 비교적 잘 관리가 된다면 예. 이런 리스크들은 상대적으로 우려하는 것보다는 작을 수가 있겠다. 다만 여기에는 넉넉히 있는 것이 아니라 외교 안보에 계신 분들, 예. 그다음에 국가적 차원에서 아주 꼼꼼하고 섬세하고 치밀한 그런 전략과 계획 그리고 관리가 필요합니다. 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예. 담보하고 우리가 원치 않는 분쟁에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를 모색하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대한민국의 저평가 요인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상쇄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예. 뭐 군사력이나 방위력, 대한민국 정말 엄청납니다. 다만 비대칭 분야에서 여러 가지 뭐 핵과 미사일 능력을 북한이 나날이 증강시키고 있기 때문에 결코 긴장의 끈을 놔서는 안 됩니다. 예. 한미동맹의 결속 분명히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안보 협의체와 협조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노력 필요하고요. 예. 지금 나토에 그래서 저희 나라의 대통령도 꾸준히 지금 참여하고 있고 예. 관여하고 있고 나토에 있는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꾸준히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예.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걸로 봤을 때 한국의 지금 전 세계적인 위상과 한국이 독자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역량은 분쟁을 억제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예. 다만 지속 가능성, 그 다음에 방심하지 않고 지금보다 훨씬 더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예. 전제 하에서
그걸 관리해 나간다면 안심하거나 방심해서는 안 되지만 예. 그런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예. 보고 한국의 저평가된 시장이 이제 제대로 평가받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지난달에 우리 수출이 1,000억 달러 월별 넘었죠. 전 세계에서 미국, 중국, 독일, 그다음에 대한민국, 예. 일본도 월별 수출을 물론 일본의 뭐 환율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수치상으로 보면 월별 1,000억 달러 수출을 돌파한 네 번째 전 세계 국가에 이건 뭐 대한민국이 자부심을 느껴도 될 거라고 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분쟁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여러 나라를 돌아다녔습니다. 한국에 대한 평가 다르다는 걸 느낍니다. 대우가 다릅니다. 폴란드 지난해 국군의 날 때 폴란드 열병식을 제가 취재를 했거든요. VIP들 대통령도 와서 연설을 했습니다. 물론 한국에서 왔다고 해서 특별 대우였는지 모르겠지만 VIP석 앞에 저희 KBS 취재진들이 딱 자리하게 배려를 해줬어요. 근데 저희가 있었다는 것을 알아서 그러셨는지 폴란드 대통령이 이런 말씀하시더군요. K2 전차 1,000대까지 도입하고 싶다. 그 K2 전차의 폴란드 버전을 K2PL이라고 하거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폴란드에 있는 공군부대 방문했는데 FA-50 우리로 훈련기로 만들었지만 경공격기로 활용해서 쓰고 있는데 그 어떻게 보면 립 서비스라기보다 거기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그 한국의 방위산업 능력을 칭찬하는 그런 목소리들을 군인들이 발생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이 체급이 다른 나라로서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고 봅니다. 다만 그것을 위해서 외교안보 그리고 전 국민이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외교안보는 정책 결정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 국민들의 의지도 전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크라이나가 버티고 러시아를 막아낼 수 있는 건 전쟁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태도, 외교안보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이 물론 거기도 병역 피자들이 있습니다. 뭐 길거리 진집도 하고 지금 매우 힘든 건 사실이지만 그런 결기들이 있다라는 거 중요하거든요. 그다음 우리 국민들 역사적으로 보나 위기 앞에서 얼마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역량을요. 그리고 지금까지 해낸 걸 보면 정말 존경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 대통령이 G7 회의도 참석하고 나토도 초청과 그만큼 이상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전쟁, 재난 같은 게 발생하지 않아야 될 텐데요. 발생하면 찾아가시겠습니까? 그게 저널리스트의 업이지 않습니까? 그게 존재의 이유니까. 대부분 기자들이 안 가시는데요. 아닙니다. 그래도 요새 우크라이나도 5차례 중에 뭐 젊은 후배들 정말 제가 있을 때 이스칸데르 미사일이 떨어졌거든요. 눈앞에서 이스칸데르 미사일이 수직 낙하에서 떨어지는 걸 봤습니다. 근데 그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외벽에서 떨어지는 그곳을 그냥 주저없이 저희 동료 젊은 친구가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믿음직한가요? 정말 자랑스럽더라고요. 군 기자님을 보고 그분이 따라가신 것 같죠. 제가 정말 동지애를 느끼게 되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저는 뭐 우리 젊은 세대들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훌륭합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세계 경제가 어떻게 돌아갈지, 경제가 정치가 어떻게 돌아갈지 이게 경제 금융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시간 내셔 전쟁 이후의 세계 이미 시작된 미래 이 책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참 읽어보면서 제가 몰랐던 지정학적 문제들을 여기서 많이 좀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많은 거 도움이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아까 북한 리스크 크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도 혹시라도 우리 이거 경제 전망하는 사람이나 주식 투자자들이 올 하반기, 내년 상반기, 뭐 내년에 이런 리스크는 한번 생각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리스크가 지정학적으로 있을까요? 북한 리스크는 통제 가능하다, 관리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사실 북한이 지금 내부적으로 힘든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외부로부터의 유입은 많았어요. 돈이라든가 식량, 에너지. 그런데 좀 이상한 점은 어떤 민수 경제로 그게 흘러들어가지 않은 그런 정황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북한의 장마당 경제, 사실은 국가 배급제가 붕괴됐기 때문에 북한은 완전히 장마당 경제가 그 민간 경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달러의 북한 환율을 유심히 볼 수밖에 없는데 전쟁 전에 뭐 예를 들면 8,000원이었다라고 하면 지금 한 35,000원? 4만 원까지? 북한의 장마당 달러 환율이 굉장히 치솟은 거를 느낄 수 있습니다. 북한도 여러 번 방문했는데 뭐 지금은 뭐 남북 관계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못 간 지가 좀 꽤 됐습니다만 그리고 에너지 가격, 중국하고 러시아로부터 에너지가 많이 유입된 걸로 보입니다만 에너지 가격도 상당히 많이 뛰었어요. 그러면 에너지와 장마당의 환율
이렇게 엄청나게 상승을 한 상황은 분명 그거는 불안정성 요인이 커졌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추측건대 민수용으로 돌아갈 자원들이 좀 군수용으로 좀 돌려진 것이 아닌가. 다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역설적으로 북한이 장마당을 통해서 그 각자도생, 배급제가 붕괴하고 각자도생에 워낙 오랜 시간 동안 북한의 주민들이 익숙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경제 체제를 유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여기 몇 가지 변수가 있죠. 지금 중국하고 북한 사이에 왕복 4차선 신압록강대교가 건설된 지가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아직 개통이 안 됐어요. 그 이유는 북한이 열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요청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시진핑 주석이 이번에 북한을 방문해서 그런 요청을 했을 수도 있고 꼭 경제적으로 그런 얘기만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뭐 원산 갈마지구의 관광 시대에 중국 관광객들이 본격적으로 유입된 것이 아니니까요. 지금 낮은 선봉에도 단체 관광객들이 아직 진입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중국은. 그러니까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슈도 있겠지만 중국이나 러시아는 국가 간의 관계나 정상 외교에 꼭 대국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전략적인 포석을 생각해서 옵니다. 그래서 이제 언론들이 주목하는 것은 발언이라든가 경제 뭐 이런 것이지만 외교안보를 오랫동안 해온 저널리스트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전략적으로 어떤 논의를 했을까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논의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낮은 선봉이라든가 신압록강대교의 개통을 통해서 중국과 북한의 새로운 경제 협력의 어떤 장을 열자라는 든가 지금 나진항 50년 지금 중국이 조차한 상태잖아요. 그 항구를 어떻게 개설할 것인가. 그런데 중국이 나진항을 본격적으로 활용을 하려면 북한 내 인프라가 가동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단둥에서부터 나진까지 매우 힘겹게 갈 것으로 생각되겠죠. 아까 조지아에서 그래서 중국이 대규모 건설 사업을 해서 아나톨리아까지 또는 바투미까지 포티까지 이어지는 도로를 왜 건설하겠습니까? 그 건설을 해야 중국의 물류 이동이 좀 원활해질까? 그런 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 그런 거를 동시에 보게 되면 한반도의 위협 요인이 북한과 중국의 어떤 물류망 SOC가 건설되고 개통되고 가동되고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위기 지수도 상대적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보지 않고 북한에서 나오는 그런 거친 발언 이런 것만을 보게 된다면 갑자기 뭐 우리 주식시장도 요새는 냉정을 되찾기 때문에 북한 요인이라는 것이 사실 미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잘 보고 있는 게 맞나요? 맞습니다. 미미합니다. 예전에는 북한의 그 엄청난 그런 발언들, 그런 단어들을 어떻게 생각해냈을까라고 놀랄 정도로 그런 단어들을 생각하면서 막 공포를 막 조장하거나 그런 거에 대한 반응을 이제 주식시장은 반응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좀 예리하게 보려면 전략적인 것들,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북중 간 북러 간에 나오는 여러 가지 얘기들, 그다음에 항구, 바다 이런 것들도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춤을 춘다고나 할까요? 기사들도 사실 춤을 많이 춥니다. 그럼 강경한 발언을 해서 전쟁 날 것처럼 기사를 썼다가 또 전쟁이 나지 않는다고 썼다가 그러면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주식시장은 언론보다 현명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춤을 별로 안 추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거 변동성이 아주 심해졌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런 변동성을 이제 시장은 굉장히 냉정하게 보는 것 같아요. 언론보다도 어떨 때는 주식시장이 더 냉정하게 보는구나. 그렇게 느낄 때가 많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은 주식시장이 굉장히 똑똑하더라고요. 저는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현명합니다. 네, 교수님께서도 늘 말씀하시잖아요. 주식시장, 채권시장, 그리고 또 환율시장이 더 굉장히 똑똑하다. 오늘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교수님하고 같이 이렇게 나란히 이런 그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못다한 이야기를 여러분이 이 책 꼭 읽어보시면서요. 진영학적 문제, 경제나 금융시장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니까요. 꼭 시간 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시간 내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